이 서슬퍼런 일제 시기에도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서 당시 지역 유지들이 사재를 털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동성고의 첫걸음이 더욱 뜻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대목고가 소위학교를 인수하고 개편하면서 시작된 가톨릭의 중등교육에 대한 첫걸음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편입된 이후에 동성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철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1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성고등학교의 역사와 교육 철학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김남희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김남희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셔서요. 제가 그 이후에 남대문 상업학교 이후를 이야기하지만 그 앞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성고등학교의 역사와 교육 철학을 보는 데 있어서 에릭 프롬의 성격 지향 이론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살리는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929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창경호까지 전차가 오는 관계로 하차해서 박석고개를 지나서 해화동 학교까지 오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전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봉래동에서 해화동으로 옮겨온 직후만 하더라도 동성고등학교에 이르는 길은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나무가 울창하고 나이 어린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다소 무섭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었는데 사실 이 길을 제가 창경궁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저는 5분 만에 왔는데 그때 학생들은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학업에 대한 그런 열의를 갖고 왔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100년이라는 역사를 제가 감히 볼 수 있을까 많이 제가 이 글을 수락하고 나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저 혼자 이 역사를 보는 것이 사실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 발표를 들으시고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한 해석에 대해서 또 반론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야 될 내용은요. 가장 중점적인 것은 챕터 2와 3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오징어 게임이 들어가 있나 흥미로우실 텐데요. 그 오징어 게임을 제가 넣은 이유를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중심 교육 100년, 공동체성 해본 교육 100년에 관한 부분에서 에릭 프롬의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삶의 기술이 그 에릭 프롬의 삶의 기술이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삶을 살리는 교육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서 왜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서론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 100년의 역사를 기본 텍스트는 동성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도 있는 100년의 역사를 기본으로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제가 어떻게 감히 해석을 할 수 있나? 그럴 때 저에게 딱 떠오른 역사가가 이에치 카였습니다. 다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에치 카가 던진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유명한 명제가 있죠.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치 카가 던진 이 질문은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는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역사가가 해야 될 역할이 담겨 있는 거죠. 역사가 또한 자신이 사는 시대와 그 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에치 카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 게 아니라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과거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점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새로운 것 그리고 혹시 또 새로운 맥락 안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역사가 스스로가 제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100% 사실이냐, 팩트 체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현재적 관점 안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로 그러면 이 역사는 갈 것인가, 내가 왜 이 역사를 왜 보면서 어디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역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진보에 기여할 때 확보될 수 있다라고 이해칙하는 말합니다. 분명 이 안에는 이해칙하에 맹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점, 진보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100년의 동성고등학교의 가톨릭 중등교육학교로서 이 100년의 시간을 보는 데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망하고자 하는 역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역사에 대한 진보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성고등학교가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으로서 축적해온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저도 이해치카의 어깨에 올라서서 100년의 시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고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가 아니라 현재를 먼저 보고 과거를 통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한 것이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도 수상을 하게 돼서요, 제가 이걸 감히 건드려도 되나라고 사실 걱정하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 요인과 그 교육의 현실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었던 황동혁 감독님이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지만 동성고등학교의 동문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나중에 교육에 관한 것을 할 때 또 동문인 감독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흥행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TV 시청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수동적인 보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OTT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경험해봤지만 한번 검색한 이후에 능동적으로 더 찾아가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검색한 것에 유사한 컨셉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 하기로 변형이 된 것이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게임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게임 중에 이제 이 장르로 봤을 때 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다 오징어 게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남는 게임인 거죠. 그런데 이런 데스 게임은 이미 여러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왜 굳이 한국에서 또 특히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흥행할 수 있었느냐, 그 요인이 바로 드라마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징어 게임에서 그 이야기가 그 어떤 다양한 뭐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사업에서 실패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해왔던 그 데스 게임에서는 그러한 요소들보다는 어떤 그 살아남는 그 과정이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놀이가 이렇게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게 된 것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눈 감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데스 게임과 드라마 요소가 만들어졌을 때 극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어른들의 놀이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아이들만 보면은, 그러니까 성인들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게 되고 이걸 따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안에 그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 이미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는 이것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놀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게임을 모방하다가 폭력성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지도 편달을 요청하는 공문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이제 이런 공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그럼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 교육계 안에서는 어린들의 이 놀이로 변화된 오징어 게임에 대한 흥행은 좋다고 하더라도 뒷부분에 이 학생들에게 미칠 폐해성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고 있었는가.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소개는 있었는데요. 문화 평론적인 것이 더 많았고요. 교육계 안에서 나온 것은 아쉽게도 한국인의 입으로 언급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한국 가톨릭 교육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미칠 위험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에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동혁 감독이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품만 두고 본다면 좋은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작품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글프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이 서글픈 점이 무엇인지 찾는 작업이 이해치카가 말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고요. 동성고등학교가 가톨릭 중등교육 10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교육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서요, 처음 보통은 앞부분에서부터 제가 남대문 상업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7월 14일 당시에 동성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의 일부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느님을 믿고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 교육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이라는 교육에서 인간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 우선순위에 있어서 인간을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육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 김수환 추기경은 신앙적인 인간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직접 쓰신 단어였는데요. 우선 여기에 두 가지의 트랙이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을 믿는 인간, 이것은 그 동성고등학교의 교육 가치이기도 한 진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인간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면서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정의를 따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인간중심 교육이었고요. 저는 이것이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냥 이때 당시에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100년의 가톨릭 중등교육의 역사를 쭉 훑으시면서, 아니면은 훑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이 이미 여기에 녹아나 있고 100년의 역사 안에서 저는 이 사례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에 대한 내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한 학자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학자가 에릭 프롬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랑의 기술이라던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던가 이미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학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학자가 대중적인 심리 사상가로만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릭 프롬의 생애와 에릭 프롬이 꾸준히 탐색해온 것은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형성하게 된 사회 관계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자신의 계보가 되는 프로이드 학자와 그 다음에 자신의 또 다른 마르크스 이론을 가지고 오면서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관점,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학자로 에릭 프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보겠습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의 성향 안에, 인간의 그 내면 안에는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1차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자발적인 능력. 두 번째는 생산적인 성격 지향성인데, 이것은 1차적인 성향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적인 성격 지향성 안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산적 이성, 그 다음에 생산적인 사랑, 생산적인 노동. 제가 이것을 나중에 역사와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이성은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을 이성적으로 파악해가는 능력이에요. 저는 동성고등학교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육 가치관이 있는데, 그 진리 안에 하느님을 믿는 것도 진리에 해당되지만 또 그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탁월한 지성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탁월한 지성이 공부를 잘하는 지성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내가 처한 이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가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인 사랑, 사랑으로 관계를 끌어가는 능력이고요. 생산적인 노동은 세상을 창조적으로 꾸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적인 성향 안에서 생산적인 성격 지향적으로 저는 남대문 상업학교, 그 다음에 동성고등학교가 가톨릭 학교가 되면서 사랑과 이성을 실천에 옮기면서 생산적으로 펼쳐나간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펼쳐내는 것, 이것을 에릭 프롬은 삶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인 성향은 어디에서 발견을 할 수 있었냐면요. 바로 소위 학교, 그다음에 소위 상업학교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급자족을 하면서 사회와 민족 그리고 조국을 위하는 큰 일을 도모하게 한다라는 표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좋은 직업만 갖는 게 아니라 안락한 생각에 젖게 하는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일제강점기 속에서 자립적인 인간을 양성을 하되 일본 제국주의 지배 속에서 자주적인 생활인이 되어보자는 당시 교사들의 안타까운 염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발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실업교육은 하급 기술자 양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위 상업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그 노력, 염원 안에는 하급 기술자 양성을 표명하지만 그것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내면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강렬한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상업학교에서 끌어내려고 했었던 그 교육관을 저는 1차적 성향 개발 교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학교가 소위 상업학교를 인수하게 되면서요, 이제 조금 더 가톨릭 인간관을 토대로 한 인간 중심 교육을 한다라고 보았는데요. 운영권이 천주교 경성교구로 이관이 되면서 당시의 경향 잡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보면은 나라 형편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세상에는 영리한 인격과 민족 주격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아는 신앙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현실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는 자립적인 인간을 양성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산적인 성격 지향성 개발 교육인데요. 에릭 프롬이 말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그 의지를 끌어내고자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이성이라고 했을 때는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되 그 실업교육을 도구적 이성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인 사랑은 그 안에 끊임없이 수신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학교가 되면서요. 그런데 이 수신교육 안에 그냥 신앙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편적 인간성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글을 쓰는 거라던가 다양한 문예 활동들도 많이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생산적인 노동,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릭 프롬은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했을 때 자칫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소득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만 노동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노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공동체성 회복 교육으로 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 회복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에릭 프롬의 이론 가운데 사회적 성격 지향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에릭 프롬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간 한 개인에게만 어떤 성격의 관한 부분 아니면 내면에 관한 것을 연구한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면적 성격이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 만들어졌는가, 그 유기적 관계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산적인 성격 지향성이 그냥 개인의 어떤 발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은 열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성격 지향성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있다고 보고 이것을 사회적 성격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사실은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인적 소양과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데 있어서 그 사회적 성격 지향이 두 개를 잘 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기관밖에 없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그 사회적 기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동적인 적응을 유도하는 어떤 적극적인 기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기능이 아니라 동적인 적응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기능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교육적 차원에서요. 왜냐하면은 개인의 성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세계와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성취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이 맨 마지막에 사실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였고,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건전한 사회를 통해서 이 건전한 사회는 곧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성격을 저는 그 백년사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대목이 있는데요. 그 백년사 안에서 동성학교의 학생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 노출을 억제하는 듯하면서 큰일을 당하면 사자의 기상을 발휘하는 야성인이 바로 동성인이다. 그리고 말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얌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붓기를 태우고 있는 사색형이다. 이 표현이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얌전하고 내실을 기하며 책임을 다는 이 기상은 결국 이 동성고등학교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성격을 계속 변화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중적이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면에, 그다음에 자신의 성취를 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며 안으로 불길을 태우고 있는 사색형 인간이 바로 천주교의 학교 운영과 새 교육령에 따른
남대문 상업학교로의 재정비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가 되고 가톨릭 사상에 기반한 교육관, 이 교육관은 새로운 교육 방침이 되면서 동성인의 사회적 성격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성격이 만들어진 사례를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서요. 제가 항동혁 감독이 말한 작품만 두고 본다면 좋은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작품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글프다라고 있잖아요. 이 서글픈 점이 무엇인지를 오징어 게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순수한 놀이가 도박판으로 변질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성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놀이가 도박판으로 변질된 것은 현대인들에게 생존 불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성의 파괴는 결국 에릭 프롬 자신도 경험한 네크로필리적 사회적 성격 지향성이 바로 교육계의 사물화 현상을 낳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비관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오징어 게임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게임 중에 유일하게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게 줄다리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게임 안에서는 유일하게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 놀이였고요. 저는 그 안에서 동성의 사회적 성격이 바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동성인들이 키워나가야 될 사회 희망의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그 희망의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 때 그전까지는 얌전하게 있고 자신의 그 내실을 기하던 이 얌전한 동성인이 바로 4.19 혁명 때 바로 같이 들고 일어나고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싸웠고요. 그 사례를 동성 100년사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구구절절하게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만 했었던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다칠까 봐 선생님들이 같이 옆에 따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 옆에 같이 그 입원한 학생들을 다시 돌봐주고, 이런 것 안에서 저는 학생들이 그 시위 대열에서 그리고 그 자신들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을 경험하면서 서로 연대의식을 느끼고 그 닥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 그 경험이 바로 희망의 행동이었고 공동체성 회복의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총동문회에서 이 4.19를 위한 끊임없이 기억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 이 동성이 계속 갖고 가야 될 사회적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에릭 플롬이 그러면 말한 그 비오필리에, 그러니까 네크로필리에가 아니라 결국 생명을 지향하는 이 희망의 행동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기술이고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바로 저는 동성고등학교의 비오필리에 기반한 존재론적 교육의 씨앗이 또 다른 사례로는 스승의 생명을 구한 사랑의 헌혈운동이 있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간 이식 수술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동성 학생들이 다 가서 헌혈을 했고요. 거기에 김수환 추기경이 학생들을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그 극장 예매권을 또 1000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또 학생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또 하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성격 지향의 사례인데요. 바로 동성고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성모의 밤입니다. 이 성모의 밤 행사를 통해서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보시면 학생들과 선생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부형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또 학부형들이 기도하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응답하고, 그러면서 단순히 신앙인을 키워내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어떤 사회에 나가서 어떤 동성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잠재된 가톨릭 신앙이 기반이 되는 하나의 사회적 성격 지향성의 태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오필리에적 교육, 그 다음에 이 동성인이 하고 있는 사회적 성격 지향의 이 교육들이 결국 어디로 이제 마무리가 되냐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삶을 살리는 교육과 연결된다라고 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 교육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적으로 포용에 투신하는 거고,
포용을 위해 일하는 거다. 그리고 포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인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인간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교육.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이어야 되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이, 그 다음에 학교의 기관과 법인이 같이 가야 되는 다양한 그 길을 모색하는 희망의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사회를 위해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세지 공장에서 소세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소세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음이 생산 결과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 발표문을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교육의 출발점이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현재에서 우리의 생각, 정서, 행동, 그리고 무관심을 성찰할 때 진정으로 삶을 살리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에치카의 를 언급했는데요. 이에치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그 충만한 감각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리고 에릭 프롬은 1차적 성향, 생산적 성격 지향성, 사회적 성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교구장 시절에 제가 말씀드린 삶을 살리는 교육을 당시에 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변화의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는 사회에 얼마나 주목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변화에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경종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러면서 동성애 가톨릭 중등교육의 100년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 중심 교육과 공동체성 회복 교육을 해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그리고 또 성찰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인데요. 어떤 학교들은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듯 교육을 합니다. 인맥과 환경과 수월성이 바로 그 학교가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육 상품 판매가 우리 가톨릭 교육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윤리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에 이끌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또 다른 세상과 새로운 인류를 향한 희망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